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거대한 균열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며칠간 리설주의 측근들이 대거 실종되면서 고위층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이 중심에 김여정이 있다는 점이죠.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한때 저는 리설주의 전담 경호원이었죠. 평양의 권력 중심부에서 근무하며 최고 통치자의 아내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해야 하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어요. 리설주의 일정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모든 공간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미리 점검했죠. 리설주는 항상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흐트러짐 없는 표정, 그리고 신중한 말투까지. 그녀의 옆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북한 최고위층의 삶을 목격할 수가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리설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문득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리설주는 조용히 김주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김주애, 즉 최고 지도자의 딸이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선언된 것은 아니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리설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딸의 미래를 위해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리설주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딸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 결국 사건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최고 지도자와 당 간부들이 참석하는 국가 행사가 열렸습니다. 4.15 태양절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 주변을 점검했어요. 리설주는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고 저는 그날도 그녀의 경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행사 시작 전 그녀는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특별했습니다. 김주애의 첫 공식 행사 참석을 앞두고 리설주가 직접 소개할 예정이었거든요. 북한 내부에서는 이것이 후계 구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앞자리에는 최고 지도자와 당 고위 간부들이 자리했고 김여정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행사가 시작되고 개회 선언이 끝난 후 드디어 연설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리설주는 단상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설 직전 사회자가 갑자기 순서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연설은 김여정 부부장님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나오자 행사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리설주는 분명 자신이 먼저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리설주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관리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반면 김여정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북한의 자주권과 체제 수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의 결정이 개인의 의지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연설을 마친 후 김여정은 자리로 돌아가기 전 일부러 리설주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설 순서 변경이 아니라 김여정이 리설주를 견제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어요. 더 나아가 김주애의 공식 소개 일정을 무산시킨 것이었습니다. 리설주는 결국 마지막 순서로 연설을 하게 되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식어버렸어요. 그녀의 연설은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김주애에 대한 언급도 최소화되었죠. 행사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는 길, 리설주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설주는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최근 내 주변이 심상치 않아? 보이부의 움직임을 감시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리설주가 견제당하고 있으며 그녀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서 권력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리설주의 오전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일정 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 연락원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당 연락원이 김여정이 저를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리설주의 전담 경호원이 김여정의 부름을 받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호출은 보통 좋은 징조가 아니었죠. 연락원은 제가 즉시 가야 하며 리설주 동직계는 이미 긴급 경호국 회의로 보고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락원의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리설주에게 알리지 않고 저를 부른다는 것은 이 만남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였어요. 북한에서 비밀 만남은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공개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경호국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고 평양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당 고위 간부 관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것은 체포를 위한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관저에 도착하자 보안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무기는 당연히 압수됐어요. 경호대원들이 저를 안내했고 응접실에 들어서자 김여정이 홀로 차를 마시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세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제 충성은 리설주에게 있었죠. 그녀는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차를 받았습니다. 김여정은 몇 분간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경호국의 훈련 상황, 최근 국가 행사에 대한 평가 등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본론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여정은 핵심을 꺼냈습니다. 김여정은 이제부터 리설주 동무의 동향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김여정이 내게 리설주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어요. 스파이가 되라는 것이었죠. 김여정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 모든 것 위에 있으며 리설주 동무의 행동이 때로는 당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리설주 동무가 필요 이상으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한다면 저는 위험에 처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저는 리설주를 배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여정은 마지막으로 이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보고는 직접 자신에게만 하고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보고서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여정은 일어서며 면담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인사하고 물러났어요. 관저를 나오는 동안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설주에게 이 만남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위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리설주의 경우 임무를 수행했지만 내면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김여정의 요구를 이행해야 할지 아니면 리설주에게 충성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근무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리설주는 제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문서를 가져와 그녀의 관저로 전달하는 일이었죠. 리설주는 제게 이 문서가 매우 중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보다 더 강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문서가 있는 책상 서랍에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빈 복도를 조용히 걸어 리설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당청사는 밤이 되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복도 끝에서 경비병의 그림자만 가끔 보일 뿐 대부분의 공간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손전등을 켜고 리설주의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서랍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랍이 이미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서랍을 완전히 열어보았습니다. 문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리설주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기밀 서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즉시 리설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 내부망 전화기를 들어 리설주의 관저로 연결했어요. 그녀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리설주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제게 더 이상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 저는 급히 내부망 컴퓨터를 켰습니다. 당 간부들의 모든 움직임은 내부망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혹시 누가 사무실에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로그인하자마자 최근 접속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가 이미 김여정 측으로 전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약 2시간 전 김여정의 비서가 리설주의 사무실에 접근해 문서를 가져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김여정의 함정이었어요. 김여정은 제가 리설주에게 충성하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서류가 없어진 사실을 리설주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가 김여정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즉시 컴퓨터를 끄고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찾았다. 문 열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사무실 안을 훑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잡으러 온 것이었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3명의 요원이 사무실로 들어섰고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저희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이미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김여정의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찾았다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강한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사무실 안을 비췄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3명의 요원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미 제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요원이 제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리설주 동지의 지시로 문서를 가지러 왔다고 대답했어요. 요원이 어떤 문서인지 추궁하자 저는 기밀 문서이지만 서랍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휘관은 다른 요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어요. 지휘관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함께 가자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부 요원들에게 붙잡힌 그날 밤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저를 신문실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리설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지금 즉시 떠나야 해요. 리설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경호원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어요. 바로 탈북이었습니다. 리설주는 이미 김여정이 저를 이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이 저와 제 가족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아내 서지윤과 5살 된 아들을 깨웠습니다. 서지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함께 준비한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사진 한 장, 약간의 식량, 그리고 리설주가 건네준 비상금이 전부였죠. 저희는 평양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리설주의 도움으로 준비된 트럭이 국경 근처까지 저희를 데려다 주었어요. 운전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희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으니까요. 3일간의 긴장된 여정 끝에 저희는 마침내 압록강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지역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지만 리설주가 준비한 정보대로 움직였어요. 국경 수비대의 교대, 시간과 감시가 소홀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10월의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에서 기다렸어요. 아들은 너무 어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지윤의 손에 꼭 잡혀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지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지금이야. 저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순찰이 지나간 직후 저희는 숲속에서 나와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압록강은 예상보다 넓고 거칠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중국이 그리고 자유가 있었죠. 서지윤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하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북한에 남는다면 저희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고무보트를 펼쳤습니다. 아들을 안고 보트에 올랐고 서지윤도 뒤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에게 순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저희를 비췄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죠. 멈춰라. 강 건너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총성이 울렸어요. 저는 서지윤과 아들을 보트 바닥으로 눕히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고 보트 옆으로 물이 튀었습니다. 서지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더 이상 보트로는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윤아, 아이를 꼭 붙잡고 뒤따라와. 저는 아내에게 외치고 먼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예상보다 강했고 10월의 찬물은 뼈를 애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또 다시 총성이 울렸고 서지윤의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이 우리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직 앞만 보고 헤엄쳤습니다.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북한에서의 제 인생과 리설주와의 시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오직 생존만이 중요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지훈과 아들도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북한 보위부와 협력하는 중국 공안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서지훈에게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강변에서 벗어나 숲으로 향했어요. 숲속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추적견까지 동원한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리설주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종이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브로커 이성우의 연락처였어요. 우리는 작은 마을의 공중전화를 찾아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성우는 30분 안에 갈색 트럭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정확히 30분 후 갈색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계 중국인 이성우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트럭에 올랐고 그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2시간 정도 달렸을 때 공안 차량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성우는 급하게 방향을 바꿔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트럭을 창고에 숨겼습니다. 이성우는 이제부터 걸어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라오스 국경을 넘고 그 다음 태국까지 가야 한다고 했어요.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새 옷과 신발, 식량, 간단한 중국어와 라오스어 회화 쪽지, 그리고 지도를 주었어요. 그는 자신이 직접 모든 길을 안내할 수 없으며 다른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믿지 말라는 냉혹한 조언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어진 목숨을 건 여정은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면서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을 때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지훈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리설주의 사무실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 압록강을 건너던 그 차가운 밤, 중국에서의 긴박했던 추격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북한 고위층 경호원 출신인 저는 특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문과 조사가 이어졌어요. 리설주에 대한 정보, 김여정과의 만남, 북한 권력 내부의 갈등에 대해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남한의 역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 정치 체제,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배움의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해요. 서지은도 적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요리 수업에 참여하며 남한의 식문화를,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남한의 생활을 배워나갔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어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동생, 그리고 친척들. 그들은 지금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저의 탈북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하나원 상담사에게 이러한 걱정을 털어놓았더니 그는 많은 탈북민들이 비슷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자의 죄책감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제가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 무거운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했어요. 북한에서 저는 엘리트 경호원이었지만 남한에서는 그저 하나의 탈북민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아이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마지막 상담 시간에 하나원 담당자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으로서 저의 경험과 지식은 남한 사회에서도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에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제가 겪은 모든 것들, 목격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가 북한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원을 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지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원 퇴소 후 국가정보원 자문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정치체제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남한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가 달랐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서지훈은 지역 복지관에서 북한 요리를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금방 남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우연한 기회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였어요. 북한 권력층의 내부를 경험한 탈북민으로서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모습으로 출연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서 제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강민석입니다. 북한 노동당 경호국 소속으로 리설주의 전담 경호원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남한 사람들에게도 흔치 않은 기회였어요. 저는 북한 권력 내부의 치열한 다툼, 특히 김여정과 리설주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들려는 시도와 그것을 둘러싼 권력 투쟁, 그리고 결국 저와 가족이 탈북하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방송 이후 제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여러 강연 요청과 인터뷰 제안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북한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연, TV 출연, 책 집필까지 제 경험을 통해 북한 체제의 실체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가끔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에는 서지윤과 함께 탈북민 지원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리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아직은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아내를 지키는 경호원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입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압록강에 차가운 물살을 헤치고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이곳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구속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한 평범한 농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연행되기 직전 결코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조차 그 비밀을 전해들은 뒤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윤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최전방 마을에서 태어나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고요한 마을을 가르며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최전방인 만큼 감시가 심한 마을이었기에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창가로 다가가 살펴보니 검은색 보이부 차량이 우리 집 앞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어요. 차량 문이 열리고 까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이후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제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곤 윤희야, 괜찮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이부 요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버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군인들의 차가운 총부리가 제 앞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끌려나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신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너희는 거짓말을 듣고 있다. 그 순간 보이부 요원이 아버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 보이부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갔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가 왜 끌려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조차 저를 보면 고개를 돌리곤 했죠. 나중에는 마을 전체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뜻밖의 제보자를 만났어요.
우리 마을 농장에서 일하는 최창수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주위를 살피며 몰래 저를 찾아왔죠. 혹시 누가 볼까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나만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듣고 계셨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큰 죄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셨다는 거죠. 최 노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농장 일을 하다가 군부대 근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사 소리, 평소와 다른 군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죠. 기갑부대의 전차들이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은밀하게 이동하는 것도 보셨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새벽 농사일을 하시다가 우연히 새로운 전방 터널 공사 현장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비밀리에 진행하던 거대한 군사 시설이었어요. 보위부는 이 사실을 알아냈고 즉시 아버지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최 노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의 방을 다시 한번 뒤지기 시작했어요. 찢어진 벽지 뒤, 낡은 서랍 속, 책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책 속에서 낡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로는 존재한다. 강을 건너야 해.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탈출 경로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감옥 같은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쪽지를 꽉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 탈출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이제 알았죠. 아버지는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셨고 이 쪽지를 통해 저에게 마지막 희망을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쪽지를 발견한 후 저는 더 큰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평소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었죠. 보위부가 그토록 정확하게 아버지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곧 마을 내에 스파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집 주변을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몰래 관찰했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도 유심히 살폈죠. 누가 보위부와 가까운지, 누가 유독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지 세세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을 유지인 김노인의 집에서만 유독 풍족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다른 집들은 배급량이 줄어 끼니를 걱정할 때도 김노인의 집에서는 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손주들은 유일하게 새 신발을 신고 다녔고 심지어 사탕까지 물고 다녔죠. 추운 겨울에도 김노인의 집에서만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의 집 앞을 지나다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보위부 요원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배급은 늘려주는 걸로 하지요. 정보가 정확했으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마을의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어떻게 보위부에 전달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의 밀고자였습니다. 주민들의 동향을 보위부에 보고하고 그 대가로 넉넉한 배급과 특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남한 라디오 청취와 군사시설 발견도 분명 김노인의 밀고였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팔아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비열한 행위였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절대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마주쳤을 때 김노인이 저를 비웃듯 말했죠. 내 애비는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남조선 따위를 입에 올렸으니 당연한 결과지. 그 말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이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이미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농장에 나가도 시장에 가도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밤에는 집 주변을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발견되곤 했죠. 창문 밖을 볼 때마다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노인의 밀고로 아버지를 잃었고 이제는 제가 그들의 다음 목표가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 전에 행동해야만 했어요. 매일 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탈출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이감시와 공포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죠. 탈출을 결심한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탈출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죠. 처음 그들과 접촉한 것은 혜진의 잡화점에서였습니다. 혜진은 29의 젊은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늙어 있었어요. 남편이 반동분자로 몰려 처형된 후 홀로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윤희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그렇게 시작된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32살의 태우는 군수품 담당자로 일했어요. 동생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후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의 위치 덕분에 우리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 군 장교 출신인 영수는 35이었어요. 군부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 쫓겨난 그는 군사 지형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했습니다. 아버지의 쪽지에 적힌 군 공사 지하 통로를 보자마자 위치를 파악했죠. 영수의 지식은 우리의 탈출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41살의 성우는 농장 관리자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지만 아내와 딸을 기근으로 잃은 후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위는 우리의 움직임을 숨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가장 어린 정민은 19살의 고아였어요. 부모님은 모두 배고픔으로 돌아가셨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만 탈출에 대한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혜진의 가게 뒷방에서 은밀히 모였어요. 태훈이 가져온 군부대 지도를 펼쳐놓고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수가 설명한 지하 통로는 40년 전에 폐쇄된 것이었죠. 일부가 무너져 있어 위험했지만 여전히 통과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각자의 역할도 분담했어요. 태훈은 군용 손전등과 구급 약품을 준비했고 혜진은 건조 식량을 모았습니다. 영수는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고 성우는 농장 일정을 조정해 우리의 부재를 최대한 늦게 발견하도록 했죠. 정민은 그의 작은 체구를 활용해 좁은 통로를 먼저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국경을 넘는 일이었어요. 지하 통로를 빠져나가더라도 철조망과 지뢰밭, 밤낮으로 순찰하는 경비병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뿐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굳게 맹세했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이 놓여 있었죠.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할 강을 앞에 두고 6명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2시, 영수가 선택한 시간이었어요. 밤샘 근무를 서는 경비병들이 가장 피곤해지는 시간이고 교대 시간까지는 아직 멀어 경계가 느슨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6은 각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은밀히 군 공사구역으로 모였어요. 성우가 미리 준비한 대로 마을 정전이 일어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숨겨주었습니다. 영수의 지시에 따라 감시탑 사이의 사각지대를 통과했죠. 한 번의 발각도 죽음을 의미했기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심장을 조여왔어요. 마침내 지하 통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40년 전에 폐쇄된 이 통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너진 벽처럼 보였어요. 태훈과 성우가 특수 제작한 도구로 조심스럽게 위장용 돌들을 치워냈고 녹슨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어요. 녹슨 경첩에서 소리가 날까봐 태훈이 기름을 발랐고 6명이 조금씩 힘을 분산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통로 안은 예상대로 좁고 축축했죠. 정민이 제일 앞에서 길을 살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갑자기 불길한 소리가 들렸어요. 삭은 지지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조심해. 영수의 외침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정민이 그 아래에 깔리고 말았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정민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진이 재빨리 정민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리를 내면 끝장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정민은 너무 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태훈과 성우가 재빨리 달려가 돌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경비병이 우리의 인기척을 눈치챈 거죠.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어요. 얼어붙은 순간 갑자기 쾅하는 폭발음과 함께 통로가 크게 진동했습니다. 수류탄이었어요.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통로 벽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정민을 끌어내. 혜진의 외침에 태훈과 성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민을 구해냈어요.
하지만 정민의 다리가 심하게 다쳐 있었고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위부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총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것 같았죠. 성우가 정민을 업었고 태훈과 영수가 양쪽에서 받쳤습니다. 이쪽이다. 서두르자. 앞에서 혜진이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어요. 우리는 쏟아지는 흙더미를 뚫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보위부 병사들의 발소리와 총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앞으로는 알 수 없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지하 통로를 빠져나온 우리는 곧바로 국경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성우가 업은 정민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의식이 희미해진 정민은 성우의 등에 축 늘어져 있었고 성우는 땀을 흘리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한참을 이동했을 때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어요. 겨울이라 강물이 얼어 있었지만 군인들의 정찰로 곳곳이 깨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재빨리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죠. 잠시 숨을 고르며 강을 건널 준비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밝은 빛이 쏟아졌어요. 국경 순찰대의 서치라이트였죠.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멈춰라. 움직이면 쏜다. 군인의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공포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야. 태훈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총성이 울렸고 우리 주위로 물보라가 솟구쳤어요. 얼음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얼음 위를 달리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발밑이 미끄러웠고 중간중간 깨진 얼음 사이로 시커먼 물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정민을 업은 채 비틀거렸고 영수는 얼음을 깨고 나온 물웅덩이를 피해가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혜진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해. 그녀는 어릴 적 이 강에서 자주 놀았다며 얼음이 단단한 곳을 찾아 우리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혜진의 발 아래 얼음이 크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혜진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안 돼. 저와 태훈이 재빨리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진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어요. 얼음물에 젖은 옷이 무거웠지만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혜진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총알 소리와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정민은 이미 의식을 잃었고 성우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영수도 팔에 총알이 스쳤는지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기적처럼 6명 모두 강 건너편에 도착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조의 발소리와 개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젖은 옷은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고 혜진은 덜덜 떨며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빨리 숲으로 들어가야 해. 영수가 앞장서며 외쳤어요. 모두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추격조에게 짖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 앞에 보이는 어두운 숲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숲속을 필사적으로 달려 중국 국경을 넘은 우리는 며칠 동안 산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영수가 전부터 알고 있던 탈북자 브로커와 연락을 취하기까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와 싸워야 했어요. 정민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혜진은 동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마침내 브로커를 만났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나빴어요. 브로커는 약속했던 금액의 2배를 요구하며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공안에 신고하겠다. 는 말에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절망적인 순간 태훈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걸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는 신발 밑창을 뜯어내더니 그곳에 숨겨둔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가족을 위해 모아온 마지막 희망이었던 돈이었어요. 브로커는 마침내 우리를 태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또 다른 악몽이었어요. 숨막히는 트럭 뒷칸에서 차가운 컨테이너 속에서 때로는 좁은 배 안에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는 혜진을 붙잡고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정민을 달래며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보냈죠.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경찰에게 자수했고 곧 난민 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호소에서의 3주는 긴 터널의 마지막 구간 같았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 견뎌왔던 거죠. 대사관 직원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탈출 과정, 모든 것을 꼼꼼히 물었지만 6명 모두 무사히 확인을 마쳤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본 정민은 창밖을 한시도 떼지 못했고 혜진은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어요.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영수는 묵묵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밤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제 눈에서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디어 왔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긴 여정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의 눈에는 모두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의 두려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았을 때의 설렘뿐만이 아니었죠. 처음 신용카드를 만졌을 때의 떨림, 지하철 자동문 앞에서의 당황스러움, 심지어 화장실의 자동 센서에 놀라 도망쳤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함께 탈북했던 동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정민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고 혜진은 미용학원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태훈과 성우는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고 영수는 아파트 경비반장이 되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매일 밤 아버지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어요. 남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를 보았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전하고 싶었던 진실을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요. 북한 인권을 알리는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점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죠. 밤늦게까지 일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 학원도 다녔고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가 새로운 탈북자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서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봅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촉촉히 맺히는 눈물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퇴근 후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해요. 압록강을 건널 때의 공포,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도피 생활, 태국에서의 기다림까지 모든 순간이 제가 지금 여기 있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자유롭게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눈빛 같아요. 아버지, 당신이 꿈꾸던 자유를 이제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자유를 북한에도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언젠가 이 자유가 북한 땅에도 전해질 그날을 꿈꾸며 저는 계속해서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해요.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